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라임버파고원 간백 스터디 1길 주차 실무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를 드리는 게 안녕하세요가 좀 어색한 이제 첫 주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1년 내내 강의를 하면서 스터디에서 여러분들 얼굴 볼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낯가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하루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34기 시험은 이제 끝이 났고 결과가 다 나왔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35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 과거는 뒤로 하고 우리가 앞으로 달려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내년에는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 더 좋은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일기 스터디니까요. 첫 주차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강의 계획서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회로 진행이 되고 오늘부터 해서요. 크리스마스 이제 전주까지 있는 주까지 해서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1기니까 100점 푸셔야겠고요. 연기를 이제 60점에 70분을 풀시던 것과 다르게 오늘 연기를 하셨던 분들은 많이 빡빡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튼 이제 100점에 100분으로 시작을 하고 강평 70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오실 때 다른 건 크게 필요가 없는데 요 핸드북은 좀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파트가 오늘이야 첫 주차니까 토지평가니까 머릿속에 갖고 계시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요. 그래도 이제 다른 파트 특히나 이제 문제 하나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지나면 지식재산권, 특허권 이런 것들이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거의 한 문제로 정리되다 보니까 핸드북에 정리된 걸 보면서 이제 강평을 들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핸드북은 꼭 챙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내년 때까지 이 핸드북에다가 여러 가지 이슈를 다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다 정리가 되고 나시면 4기 때 마지막 시험 전주에 한 바퀴 딱 돌리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서브 만들어져 있으니까 요걸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차가 좀 되시는 분들은 자기 서버를 만드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솔직히 진짜 말씀드려서 2년차까지 그리고 3년차 동차까지 바쁘시잖아요. 그렇죠? 따로 서버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만들지 말라 말씀드리는 게 그 오답노트 만들지 마시고요. 그 만들 시간 없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내가 오늘 틀렸다 하더라도 당장 다음 주 되면 안 틀려요.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꼼꼼한 공부 습관이 있으셔가지고 오답노트를 만드시고 나중에 보겠다 하시는 건데요. 공부할 게 많고 특히나 이제 이론 법규도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답노트를 따로 공부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오답노트는 내년 4기 때 만드시는 거예요. 4기 때 만드셔서 진짜 시험 전에 들어갈 때 내가 4기 때도 틀리는 거면 시험장에서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만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수험 상담 강의 내용 질문이 있는데 제가 1기인데 제 이름도 말씀 안 드렸네요. 여지훈 평가사입니다. 그래서 제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여기로 이제 고민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기 이제 공부 질문 말고 상담만 이제 제가 전화로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 질문은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도 이제 공부 질문을 이제 1시간씩 이제 진행을 하는데 질문 답변 시간 갔는데요. 그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1시간 정도의 가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평소 공부하시던 거 쭉 준비를 해오신 다음에 좀 이제 이제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질문할 게 진짜 1시간 분량이 될 것 같다는 걸 모아 오셔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밑에 이제 카페에다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벌써 제 카페도 이제 여기 프라임 옮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여기 글 올라온 게 2,000번대가 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한 질문은 거의 다 올라와 있으니까 검색해 보셔가지고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없으면 글을 올리시면 되거든요. 올리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이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특히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 같은 경우만 이제 거의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딱 묻고 딱 답변 드리고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날의 질문이라던가 간단하게 한두 개 있으면 제가 수업 끝나고 바로 해결해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평소 공부하던 문제집이라던가 기출 문제라던가 스터디 문제를 한 기걸 다 풀었는데 그게 궁금한 게 참 중간에 많았다 한다는 게 있다 그러면 모아가지고 저한테 1시간씩 가입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뭐, 뒤에 가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광고성 글 같은 게 이게 있는 거고요. 더 넘어가서, 이제, 연기부터 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추상적으로 써놓은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딱 뭐 강의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대략적인 목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기 때 100점 완주를 다 못 하셔도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공부를 4년 이상 했으면 완주 당연히 하셔야죠. 그런 분들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 이제 생차 그리고 2년차까지 분들은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여러분들의 그 100점 완주 목표는 3기 때 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반드시 1번, 2번, 3번, 4번 순으로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득점을 얻기 위해서 4번 약수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3번 쉬운 거 풀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풀고 2번 풀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영원히 1번 문제를 안 풀게 되거든요. 그 10점짜리 문제와 40점짜리 문제는 4배 어려운 게 아니라 2의 4승배로 어려워요. 16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16배 어려운 거를 머릿속에 담을고 문제 분석을 해서 답안지로 현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면 나중에 10점짜리 문제를 6분 만에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차가 짧으신 분들은 반드시 1번부터 풀어주시고요. 뭐 1번 풀고 2번 풀었는데 시간이 거의 안 남았다. 그럼 뭐 4번 풀어야죠. 3번 못 푸니까. 뭐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근데 1번부터 안 풀고 4, 3, 1을 계속 푸신 분 계신데 그게 스스로한테 정말 도움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1기까지는 그렇게 문제풀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당부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 강의 계획서가 다 안 끝났네요. 자, 넘기시면 이제 5페이지, 5페이지 있고, 이 5페이지에 1기니까 역시 이제 그 진도별로 여러분들한테 내드립니다. 역시 뭐 계속 당부 말씀 드리는 건데, 이 진도별이 있다 그래서 이 진도만큼만 일주일 내내 공부한다. 절대 안 됩니다. 실력이 안 커요, 그러면. 그래서 내 진도는 내가 평소에 계속 이제, 계속 돌려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스터디 준비를 한다 그러면 딱 금요일 하루만 하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론 복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평소 진도가 있어야 계속 실력이 쌓이고 거기서 이제 시험장 가서 내 기본 실력으로 시험 치는 거잖아요. 당장 이번 주에 스터디 성적을 위해 가지고 일주일 내내 토지만 풀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10회차 되면 권리보상, 생활보상만 하시고 토지는 푼지 오래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 교재 패스 초급 중급이라던가 기출문제 푸시고 그리고 이제 여유 있으신 분들은 뭐 지난 스터디 문제 푸시고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학원 문제도 푸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건데 대신 꼭 지키셔야 될 거는 그 주차에 맞는 공부만 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또 문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제 평소에 공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이게 내가 공부를 하면서 이 도대체 실무 실력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쌓이는 거냐라는 걸 이제 고민이 많이 돼요. 매일매일 문제를 푸는데도 왜 똑같은 거 같지? 스터디 성적은 왜 안 오르지? 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 그건 역시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스터디는 여러분들 수준에 맞춰서 제가 계속 어렵게 내요. 2년차 기준으로 해서 딱 한 20점 정도, 20분 정도 모자라게 일부러 내드립니다. 그렇게 계속 제가 난이도를 이렇게 올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년차 분들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이제 4기, 3기, 2기 이렇게. 그래서 4기 가도 100분 100점이 간당간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 전략을 발휘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전혀 모를 것 같다. 그럼 이건 버리고 그다음에 문제를 다 풀 수는 있는데 계산기까지 치는 시간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고 대략적으로 덧는 이렇게 스킬들이라는 거. 그런 거 가지고 100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이게 그 한 주 한 주 성적에 너무 이제 일일비 하시면 이게 계속 공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 문제가 그래도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점수를 이제 뭐 매주 명과락이라던가 50점 이상씩 받는 게 정말 단연차가 아니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스터디에 오신 이유 자체는 지금 실무 시험의 트렌드 자체가 아주 이제 쉬웠다가 이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특히나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수험생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잘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지금 34회 시험의 과락률이 78%인데 이 78%가 이 진짜로 78%가 과락을 맞은 사람들은 사실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점수를 채점을 하다 보면 채점위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점수를 솔직하게 채점하면 40점 넘는 사람이 사실 뭐 너무 심하게 말씀드리면 10명, 20명 날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0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40점 이상으로 올려서 채점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그냥 78%가 어떻게 보면 남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올해 시험 점수라던가 뭐 당대 스터디 점수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내 스스로의 실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거 확인을 언제 하냐면 단연차가 돼서 이제 다시 와서 확인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이제 3기, 4기 가서 내가 뒤돌아 보잖아요. 특히나 이제 저희 스터디는 이제 그 스터디가 끝나면 이제 한 권씩 이렇게 그 책자를 만들어 드리는데 문제 모아 드리잖아요. 그거를 물론 한 번 풀었던 거지만 다시 풀어보면 참 쉽습니다. 참 쉬워요. 예, 그렇게 해서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또 이제 저야 이제 제 문제만 풀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지만, 불안한 여러분들의 마음 입장에서는 한 학원 것만 공부하면 또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B 학원 것도 풀고 H 학원 것도 풀고 뭐 풀고 하시잖아요. 풀면 확실히 쉬우실 겁니다. 쉬워요. 특히나 내가 안 풀어본 다른 학원의 1기, 2기 문제를 풀어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 실력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라임 스터디 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제 그건 아니에요. 뭐 저도 이제 23기 평가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후배들이 이제 10년치가 넘게 이제 생겼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확실히 애정이 있는 거는 우리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분들이 다 합격할 수 있게, 반대로 말해서 다른 학원분들을 무조건 이길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서설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핸드북 페이지로는 뭐 당연히 이제 21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을 것 같고요. 자, 첫 주차라서 제가 토지의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지가기준법, 2번 같은 경우는 거래사례비교법, 3번 같은 경우 조성원가법과 개발법 해서 대표적인 토지평가의 사방법 모두를 오늘 연습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공부 올해 발표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요 토지 문제만 4개 그냥 내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 이런 예쁘장한 느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공부를 계속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오늘 문제 4번에서 보시면 이 약술에서 이 전부 모든 걸 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4번 약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전 있으신 분들은 참 법전을 읽으시면서 보시면 더 좋긴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4번을 보면 이제 아주 좋은 말이 참 잘 써져 있는데, 이거 혹시라도 이론에서 토지 문제 나오면 서론에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정성스럽게 제가 18페이지 보시면 글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 기본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참고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서 묻는 가장 마지막 줄, 감정평가법의 체계에 따라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시오입니다. 쉽지 않은 약술입니다. 답안지를 보면 답안지는 쉬운데 문제 물음만 보면 쉽지 않습니다. 자, 우선 물어본 거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입니다. 적용이에요. 적용. 뭐 정의를 쓰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감정평가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것이고, 자, 감정평가 방법 적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이 뭘 딱 떠올리셔야 되냐면 감식 12조 1항이 떠올라야 됩니다. 감식 12조 제목이 적용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1항에 가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가? 감식 14조부터 시작하는 물건별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돼 있거든요.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토지가 붙었으니까 14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붙은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감정평가법의 체계입니다. 감정평가법, 감칙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3조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고, 3조 1항 본문과 단서, 3조 2항까지 나오는 그 내용을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감식이 아니라 이제 감정평가법. (3조) 1항 본문, 3조 1항 단서, 그리고 3조 2항 얘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잘 읽어 보시면 요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감칙으로 오게 되고, 이게 어떻게 대응이 되냐면 감칙 14조 1항, 14조 3항, 14조 4항 이렇게 되고, 2항은 이제 공시가 기준법에 대한 순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1번 문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주된 감정평가 방법, 뭘로 할 거냐?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그리고 이제 다름 이 둘 공, 거, 외 다른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답안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5쪽, 답안지 15쪽이고요. 감정평가법의 체계에 따라서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법이 제목으로 와야 되겠죠. 이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이제 보시면 그 목적 뽑는 이제 스킬인 건데요. 자, 감정평가법 3조 1항 본문의 방법, 1항 단서의 방법, 그리고 3조 2항의 방법이 있고, 그게 1항 본문의 방법은 감식 14조 1항으로 대칭이 되어서 표현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여기 와서 공시가 기준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단서로 오면 적정한 실거래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게 이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여기 되어 있고, 거사비로 여기 받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쵸? 여러 가지 감정평가 목적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임대료라든가 기타 등등이라든가 뭘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시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그리고 조성허가법, 그리고 개발법, 그리고 토지잔여법 같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신 게 요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주된 방법이요. 주된 방법. 오늘 이번 문제를 보면 거래사례비교법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걸 가지고 감정평가를 마무리 짓는다 그러면 우리 이번 문제를 가지고 쓴 감정평가서는 주된 방법을 공시가기준법을 한 게 아니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한 거예요. 3번도 마찬가지죠. 3번은 이제 컨설팅 문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100% 이제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꼭 이제 규정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여튼 컨설팅을 쏙 빼놓고 만약에 감정평가만 하라 그랬다 그러면 요 조문에 근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다른 문제들은요,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요거를 주된 방법으로 하고 요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합리성 검토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죠. 요 조문과 요 조문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푸는 99%의 문제가
감칙 14조 1항에 근거하는 문제가 됩니다. 사망사항 내용은 없고요. 그래서 요 법 체계를 일단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이게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솔직히 100%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건데, 아직도 현업 자체가 요렇게 감히 용감하게 요게 주된 방법인데 요것만 가지고 한다라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직 현업적으로는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이 조문과 이 조문에 근거한 문제가 나온다는 건 좀 변론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이걸 주된 방법으로 하면서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하거나 이걸 주된 방법으로 하면서 얘랑 얘가 가지고 하면서 검토를 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 자체는, 우선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체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사실 과락과 과락이 아닌 게 나누게 돼요. 예. 문제가 나올 확률은 적지만 나온다 한다 그러면 거기서 완전하게 갈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우리는 무조건 붙어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가점 포인트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오늘 2번 문제 쓰실 때 이 조문 쓰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 답안지도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자, 오늘 이번 문제의 2번 물음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시장 가치 구하라 했어요. 거사비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문 언급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내가 가점 포인트 받고 싶다 한다 그러면 우리 이번 문제의 법적 근거는 뭐냐 떠올려 보면 이 조문이란 말이죠. 맨 처음에 딱 개요로 딱 쓰시면 바로 1점 들어가죠. 이것만 해도.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번 문제가 컨설팅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굳이 쓰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 3번 문제가 일반적인 감정평가 문제란다 그러면 이 조문을 쓰면 무조건 가점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수험생분들이 태반입니다. 예, 태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주기도 하고 좀 이제 기본 내용을 정리하는 측면에서 정말 원론적으로 올라가서 우리 규정이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냐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에 대한 회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공시지가, 올해 공시지가, 그리고 내년 공시지가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뭐 나올 텐데, 작년 공시지가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재작년 공시지가에서 죄송합니다. 제 23년도가 지금이잖아요. 예, 22년 1월 1일자 공시지가에서 22년도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6.8%가 내렸습니다. 시세가 내려서 6.8% 내렸냐? 그거 아니거든요. 예, 시세가 내려서가 아니라 토지 가치가 정말 내렸냐라는 부분은 사실 그렇게 쉽게 포착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금리가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요. 예, 뭐 아파트 같은 거에 이제 바로 눈에 띄는데 토지는 그렇게 명확하진 않거든요. 예, 그런데 6.8% 내렸고요. 특히 어떤 지역들은 실제로 어떤 뭐 특정 공익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이슈들 때문에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도 6.8% 내린 게 아니라 한 2% 정도 내렸어요. 원래 5% 올려야 되는데 6.8% 내려야 되니까 2% 내린 걸로 이제 끝난 거죠. 뭐죠? 시세 변화를 반영을 못 해요. 예,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라서요. 예, 그렇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무로 준비 드리는 부분은 문제로 나왔을 때 크리티컬한 정보, 그 다음에 가점 포인트 얘기 드렸는데요. 이론에서, 법규에서 얘기한다 그랬을 때 이런 식을 가지고 글을 쓰는 사람과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은 개요, 그러니까 서부터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22년 1월 공시지가, 23년 1월 공시지가가 내렸는데 그 내린 원인 자체가 어떤 이유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과연 이제 요게 주된 방법으로 계속 있는 게 맞는 건가? 어차피 공시지가 기준법을 해도 그 밖의 보종으로 금액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방법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단순한 약술이었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법전도 읽어보시고, 정리된 제 핸드북도 읽어보시고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토지가 두 필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감칙상 토지 평가 방법의 주된 방법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는 공시가시법을 이제 연습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두 필지가 나와서 구분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연기가 지나고 1기가 됐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 세세한 산식들을 설명드리는 건 이제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을 좀 이제 강력하게 좀 전달하는 강평을 하는 게 더 맞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그 강평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내가 단순히 뭘 하나 맞췄냐 못 맞췄냐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 1번을 딱 봤을 때 문제 1번을 내가 풀고 일단 답을 작성하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에 답안지를 보는데 1번 문제는 과연 뭘 내려고, 뭘 물어보려고 낸 건가? 공시가 기준법을 냈는데 이거를 그냥 딱딱딱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더 위에서 바라봐가지고 좀 객관 떨어져 봤을 때, 이거는 이런 걸 포인트로 묻고 있고 이런 거를 잘 써야 득점이 더 많이 되겠구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강평도 그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꼭 참고해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숫자 하나 맞추고 못 맞추고는 당락에는 영향이 없어요. 자, 오늘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우선은 이제 두 필지란 말이죠. 두 필지. 두 필지부터가 벌써 수상한 거죠. 만약에 두 필지를 똑같은 형태로 평가한다 그러면 두 필지를 낼 필요가 전혀 없죠. 한 필지만 내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두 필지를 냈고, 자, 두 필지에 대해서 이제 그 근린생활 시설이 있는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차장이 있고, 일단 이용 사항이 다른데, 그럼 이용 사항 다른 거를 이렇게 강조하는 문제인 건가? 근데 이제 밑에 그림을 보면 자료 2번에 위치도가 나오고, 또 이제 멀리 있는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예 별개로 평가하는 것이 더 명확해졌고, 뭐 1단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예, 명확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자료 3번으로 가게 되면 표현지 공시지가가 있는데 마포구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비교 표현지 소재 시군구 뭐 이런 이제 규정들이 있는 건데, 예, 구가 다르면 다음 장 넘겨서 자료 4번 지역요인 비교를 합니다. 지역요인 비교를 해요. 지역요인 비교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대상 토지 둘 다 마포구 지금 K동에 있는데 인근 지역이 아닌 유사 지역이 될 수 있는 서대문구의 표준지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 요인 비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넘겨서 자료 7변에 시점 수정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조금 더 심하게 간다 그러면 감정평가 사례까지 다르게 고를 수가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 선정하는데 인근 지역으로 하느냐, 유사 지역으로 하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포착을 한 다음에 이것을 뒤에 있는 산식으로 쭉 잘 표현해서 마무리 짓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 안에서 그런 내용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이 내용과 연결이 되어서 어떻게 다르게 했다가 나와야 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연습을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역요인 비교, 기준 시점끼리 비교하는데 이거랑 또 재밌게 대칭이 되죠. 여기는 표준지 같은 경우는 공시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이 달라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약간 다르게 구성한 게 그거 들어왔잖아요. 그 감칙 개정되고 실무 기준 개정되었죠. 실무 기준에 감정평가 사례에 대해서 선정 기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상세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우리 이제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무 기준 개념 전까지만 해도 평가 목적의 유사성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선생들은 강조를 하고 문제를 냈는데 실무 기준에는 없단 말이죠. 특수에는 없어요.
규정이 아무 데도 없단 말이죠. 그거를 이제 드디어 집어넣었습니다. 집어넣어서 그 내용이 규정에 들어온 걸 아느냐 모르느냐 해서 그 내용으로 답안지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 좀 100점도 좀 넉넉하게 드리면서 그거 잘 못하시거든요. 숫자는 잘 만드시는데 이게 약수를 좀 많이 약하세요. 그래서 지금 글을 쓰고 숫자를 만드는 글 계속 연습을 할 거거든요. 우리 기출도 보면 사실 쭉 문제를 100점 놓고 보면요, 약술이 거의 30점이에요. 문제별로 약술 들어가 있으니까. 예, 마지막 4번만 약술, 뭐 이게 요즘 많이 없잖아요. 근데 틈틈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 약술들이. 그래서 그 글을 쓰는 연습까지 같이 할 수 있게 제가 오늘 문제를 이제 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 구조 잡아보겠습니다. 자, 8페이지 가겠습니다. 문제 8페이지. 자, 3번. 자, 감칙상 토지 감정 평가에 주된 방법을 적용한다.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답안지에 쓰셔야 됩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표현을 안 드렸어요. 2번은 거사비라 드렸지만 1번은 안 드렸단 말이죠. 그럼 1번은 그걸 내가 써야 돼요, 답안지에. 그래서 그 방법의 정의를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주차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정의 좀 써야죠. 그렇죠? 네. 다 잘 외우고 계시죠? 예, 잘 쓰셔야 되겠고. 그 다음,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라. 그러면서 감정평가액을 산출할 때는 4번. 감정평가의 각 단계마다 기준, 사유 등 산출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설치해라 말씀드렸습니다. 약수를 하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돌아가서 1페이지. 1페이지. 자, 문제 1 해서 두 번째 줄. 감칙에서 규정하는 토지평가의 순서 따라 토지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목차가 되는 거죠. 가장 마지막 목차는 토지 감정평가액. 첫 번째 목차는 뭐 개요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그 다음 이어서 들어오는 게 이제 비교 표현지 선정. 원래는 이제 1번, 2번 해가지고 1번에서 비표, 시점 해가지고 쭉쭉 나온 게 물건별로 한 게 더 맞거든요. 맞는데 오늘은 보시면 토지평가 순서 따라 하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순서가 큰 목차로 나오는 게 더 맞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큰 순서 안에서 이 두 개를 계속 대조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내용이 똑같이 들어오고 뭐 숫자를 맞추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동일한 숫자를 산출해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이 목차를 어떻게 잡았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또 달라지고 중간에 강조한 포인트를 정말 강조했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그런 거죠. 물론 100점을 100번에 다 풀고 모든 내용들을 내가 다 채웠다, 모르는 게 없었다 한다 그러면요, 합격하는 데 지장 없어요, 진짜. 예, 무조건 합격이에요. 꽈락은 절대 안 나오고, 올해 시험 같으면 한 45점 정도 맞는 거죠. 올해 2년차 분들의 이제 기본적인 슬래시 라인이 45, 50, 55거든요. 45점 정도 받으셨으면 올해는 잘 하신 거예요. 충분히 합격할 자격이 있으신 건데, 뭐 여기도 보시면 이론이 조금 모자랐거나 복귀가 좀 모자랐거나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45점 다 나온단 말이죠.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봐보세요. 올해 문제도 보면 3번 얼마나 어려워요. 3번 건드려도 점수가 1점, 2점밖에 안 나오고, 2번 봐봐요. 예, 좀 나쁘신 분이거든요. 그 기준 시점은 저도 알고 그 사람 알겠죠. 해본 사람만 알아요. 해본 사람만. 근데 그걸 어떻게 맞춰요, 사실. 예, 너무 지엽적인 거라서 도대체 시험에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여튼 그런 이제 변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 변수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100분 100점을 다시 못 풀어요. 예, 못 풀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80점 정도가 아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내가 45, 50 정도 이상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1번 문제 좀 쉽잖아요, 사실. 쉬운데 이런 거에서 남들보다 점수를 더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목차까지 말씀드렸고 표현지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토지는 이종일주 상업용이고요. 예, 2번 토지는 이종일주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1번 토지에 대해서는 자료 2번에 1번에서 노선상가지대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번은 이제 후면주택지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그리고 주변환경 얘기를 드린 겁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맞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주변환경까지 다 맞추다 보면
딱 맞는 게 1번 토지 같은 경우는 4번밖에 없습니다. 예, 이종일주 상업용의 노선 상가 지대는 4번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서 유사 지역으로 가게 되죠. 서대문구로 하게 되죠. 유사 지역을 할게요, 그냥. 예. 자, 2번 같은 경우는 이종일주 단독의 후면주택지대란 말이죠. 그러면 맞는 게 8번, 9번, 10번이 있습니다. 근데 10번은 뭐 동이 다르고 2번 같은 경우는 8번 같은 경우는 도로라던가 면적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결국 가장 비슷한 한 개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9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같은 마포구라서 인근 지역으로 볼 수 있죠, 오늘. 다시 쓰겠습니다. 그냥 서대문구, 마포구. 자, 그래서 넘겨서 집값 변동률로 가면 여기는 바로 여기 맞춰가지고 서대문구, 주거지역 써야 되고 마포구 거 써야 되죠. 비교 표준지 소재 시군구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지역요인 비교, 유사지역이니까 같은 구가 아니고 유사지역 인정되니까 지역요인 비교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 추가되는 논점은 기준 시점끼리 여기랑 대칭되어서 여기는 기준이 아니라 대상은 기준 시점. 하지만 비교 표준지는 공시 기준이에요. 이렇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가시면 집값 변동률 있고 마포구 서대문구 있죠. 그리고 상업지역가 안 쓰죠. 예. 상업용을 내면 상업지역 걸 고르고 싶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오는 이 트릭이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주거지역이죠, 둘 다. 그래서 주거지역인데 이제 지변율을 이제 같은 걸 쓸 거냐, 다른 걸 쓸 거냐라는 것이고요. 자, 생산당 물가지수는 보통 일반 평가 문제라면 언급 안 해도 되는데 오늘은 이거를 언급 안 하기에는 토지 감정 평가의 순서, 감칙에 따라서 한 그 순서 때문에 이제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감식 12조 2항에 2호로 가면 생산당 물가지수 언급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걸 언급하시고 결론을 지변율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감식 읽어보시면 생산당 물가지수에 대한 언급을 토지보상법만 하는 게 아니라 감식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문제라면 생산당 물가지수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는 것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자료 4번 앞장 넘어가셔서 지역요인 비교가 있고요. 5페이지에 가면 비교 방법이 나오는데 꼭 이제 중위치를 적용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포구에 중급지에 중위치를 쓰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마포구로 가면 중급지에 이종 중급지 되어 있고, 자, 죄송합니다. 예, 그냥 중위치만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가 이종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중급지로 가게 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기준 시점과 공시 기준이 나와 있는데 공시 기준일 건 쓰지 않고 기준 시점 것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둘 다 중간에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요인 비교 되었죠. 여기는 할 필요가 없고 개별 요인 비교 박스 가겠습니다. 자료 8번으로 가면
지역유인 비교랑 이제 결국 뭐 착각을 해서 틀릴까봐 함정을 파놓은 것이 첫 번째 박스, 기준 박스가 있는 거죠. 요거 쓰시면 안 되죠. 대상과 이제 표준지를 비교해 놓은 기준 공식, 요걸 써야 되겠습니다. 비교치니까 있는 숫자를 그대로 쓰셔야 되고 나누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나누기 한 결과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밖에 보정. 감정, 평가, 목적의 유사성을 얘기하는 거죠. 실무 기준은 기준된 거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우리 답안지 가서 제가 딱 필요한 것만 써놨어요. 자, 5쪽으로 가시면 답안지에 평가 사례 선정 기준이 사례 선정 기준이 자세하게 나왔는데 거래 사례에만 해당하는 것이 있고 평가 사례에만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그 평가 사례에만 해당하는 요거, 평가 목적, 그리고 조건, 그리고 기준 가치 등이 해당 감정 평가와 유사한 사례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 선정할 때는 제가 용도 지역도 쓰고 용선도 쓰고 주명 쓰고 다 썼잖아요. 고르는 기준이 돼서 다 쓴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로 오면 그런 거 한 개도 없고 평가 목적 그 다음에 뒤에 붙는 것만 딱 써져 있죠. 고르는데 오늘 평가 목적 말고는 선별 기준이 없어요. 자, 그 문제 자료 5번 가시면 박스 보시면 B, C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로는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A, B, C, D 할 때. 그렇죠. 그래서 B랑 C를 선정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일반 거래 목적이니까 경매랑 매수랑 비슷하다라는 거죠. 보상은 개발이익 배제 때문에, 담보는 안정성, 환가성 때문에 일반 거래 목적과 그렇게 완전 유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없으면 쓸 수도 있는 건데요. 오늘처럼 경매랑 매수가 있으면 보다 더 유사한 경매랑 매수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경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공매도 같이 가는 거고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B랑 C, 여기는 B, 여기는 C 되는 거죠. 제가 첫 주차잖아요. 1방씩 냈어요. 1방씩. 그 밖엔 보죠. 제가 1방씩만 내면 그렇게 뭐라고 하신 분 계신데 한 번은 해야죠. 그렇죠? 한 번 1주차니까. 그래서 오늘 1방씩밖에 못 씁니다. 자, 우리 7페이지 하다분 가시면 대상 토지와 감정평가 사례의 비교치가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 사례와 표준지의 비교치는 없단 말이죠. 물론 어떻게 하면 만들 수는 있는데 이렇게 줬으면 1방씩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방씩이 다 득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90%를 2방식으로 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1방식 한번 간만에 연습했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거죠. 포인트. 그래서 문제 형태가 꼭 이렇게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요.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럼 제가 맞춰드린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1번 문제 이렇게 공시지가 기준법을 물으면서 두 개 필지가 나왔을 때 지역에 관련해서 좀 초점을 맞추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가겠습니다. 네, 필지가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렇잖아요. 이번 문제도 제가 네 필지 내드리면서 지금 토지 가는 인근 지역구 고르고 거래 사례를 나는 유사 지역구 고르면 낼 필요가 없는 문제죠.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그럼 뭐죠? 자, 지금 이번 문제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사례가 8개가 나옵니다. 8개가 나와요. 그래서 8개 사례 중에서 이제 4개를 골라야 되는 것이고, 네. 8개 다 고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 규정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문제 자료를 쭉 보다 그러면 거래 사례는 항상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늘 그렇게 하고 있지만 늘 사정 보정을 하고 있어요. 거래 사례 문제만 나오면. 공시가기준법하고 거사비를 하잖아요. 그럼 거사비는 항상 뭔가 현금등가가 붙어 있다거나, 뭐 배분법을 해야 된다거나, 뭐 철거비 얘기 나온다거나 항상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죠. 토지거래사례 비교법은 나머지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가 논점이 된다 그러면 이걸 내지 않습니다. 이걸 내지. 얘의 그렇죠? 핵심은 사정 보정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해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 사정 보정 내용만 툭툭툭 치고 지나가시면 돼요. 예, 진짜.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나왔을 때 문제 2번이 사정 보정만 하는 게 나왔죠. 사정 보정만 하는 게. 시점 수적 지역요인 비교는 어차피 앞에서 공시가기준법 할 때 똑같은 거니까 한 번 더 그냥 어떻게 보면 노가다 연습하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다고 본 거죠. 그 출제위원은요. 이것만 하면 된다. 이것만 하면 된다. 거래사례 비교법의 핵심은 이거니까 이것만 잘 아는지 물어보겠다인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자, 물음 1번에서 적정한 실거래가가 뭐냐 정의를 물어봤고, 그리고 이제 거래사 선정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물음 1번까지만 가면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 사례를 선정하는 것 자체만이 이제 논점처럼 보일 수 있는 건데, 선정된 거래 사례를 활용할 때 결국에는 사정 보증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례를 선정하는 기준은 모든 평가 기법의 논점입니다. 사례 선정이요. 간접법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가 사례 선정 기본적인 논점인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토지 거사비의 거래사례 비법의 논점이란 거는 공시가기준법과 다른 하나의 절차, 사정 보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적정한 실거래가 정의도 암기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토지 거래사례 선정 기준. 자, 규정에 있는 거는 신사삼배, 용의주인지까지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못 고르면 뭐 도로라든가 뭐 형상이라는 거 가지고 면적이라는 거 가지고 고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자 하는 거는 사실 이게 메인이죠. 이 용의주인지 이건 똑같잖아요. 공시가기준법이랑. 이게 이제 거래 사례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실제 신고된 거래 사례, 정상 사례거나 하등 보증 가능하고, 3년 이내, 5년 이내 거래돼야 되고, 그리고 배분법이 가능해야 되고, 여기가 이제 메인인 선정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선정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료 1번 가나다라 다 있고, 대상 토지의 스펙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가는 낮은데, 전부 낮이죠? 그러면 용도지대, 주변 환경을 봐야 되죠? 자, 가는 주상군용지대니까 주상낮이가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나다라는 주거낮이, 그리고 마지막 상업낮이가 되겠습니다. 네, 됐죠? 됐고, 도로를 보니까 요거 한번 확정해줘야 득점 받겠네요. 12, 중로 한 면, 2m는 세로 불이죠. 그래서 각지로 보지 않죠. 나는 세로 가가 맞겠죠. 3, 2 정도 돼야 세로 불이지 6은 세로 불로 보긴 힘들죠. 여러분도 차폭 되게 아시잖아요. 차폭 6m 넘는 차폭은 많이 없죠. 그래서 되고, 다는 8m 소로 한 면, 라는 24니까 좀 이제 간당간당한데 역시 중로죠. 중로 각지가 됩니다. 25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료 2번으로 가면 제가 친절하게 두 개 묶어놨어요. 자, 보시면,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한 개 추가되는 게
공시지가 기준법의 비교표현 선정하는 기준과 똑같이 한계 선정 원칙이 있죠. 한계 선정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가 주어졌는데 4개만 고르는 게 되겠습니다. 뭐 이것도 당연히 아실 거고요. 자, 가서 거래 사례 1번, 2번이 라에 대칭됩니다. 라. 예, 보면 상업용이거든요. 상업용. 자, 그래서 1번과 2번 얘기인데 1번은 배분법이 안 됩니다. 1번. 철콘인데 제가 철콘에 대한 그 원가법을 할 수 있는 단가를 안 드렸어요. 자료 3번에는 벽돌주밖에 없죠. 네. 그래서 1번 안 되고요. 그러면 2번 골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3번과 4번이 가에 대응됩니다. 가에 대응돼요. 그래서 4번은 여기에 대응됩니다. 신고를 안 했어요. 예, 12페이지 가장 아래쪽에 있습니다. 예, 신고 안 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과 6번은 다에 대응되거든요. 다에 대응되는데 6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해요. 플러스 알파 6번. 예. 세로 불이거든요. 세로 불인데 지금 다 같은 경우는 지금 서로 한 면이란 말이죠. 격차가 꽤 많이 나죠. 그래서 더 유사한 5번을 고르게 됩니다. 7번, 8번인데 예, 7번은 여기에 대응되는 거죠. 3년. 여기. 뭐 요거는 맨날 만나시는 거니까 예, 안 났고 뭐 요 정도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지별로 자, 가는 3번. 자, 5번이 다. 이게 이제 마지막 8번 이렇게 되죠. 가부터 먼저 갈까요? 가. 거래사례 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논점 하나, 둘, 셋, 4개. 4개. 사전 보정 관련된 4개. 근데 시작, 뭐 사전 보정 내용은 사실 3개인데 네, 시작 자체가 중요하죠. 자, 언제를 거래 시점으로 볼 거냐? 거래 시점. 이 금액이 결정된 날짜. 계약할 때 결정되잖아요. 예, 계약할 때. 마지막에 잔금 치를 때 금액 바꿀 수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계약일 자체가 거래 시점이 된다. 요거 가지고 현금 등가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날짜로 예, 현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금 등가. 네,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양도소득세 보정. 이거 매수인 부담이니까 깎아줬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배분법. 비율되어 있네요. 예, 비율법으로 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양도소득세 매수인 부담이라고 되어 있고 포함이 안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토지 건물 가격 배분 비율 해서 토지 비율 70%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8번으로 가면 이거 아주 옛날 기출에 한번 나왔던 그림이고요. 이 그림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기출로 나왔던 이 그림은 이제 총익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제 구입 한도액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인접 토지 합병에 따른 이제 예, 한정가치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사정 보정치로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자, 이런 가정 안에 있어서는 단계가 딱 있잖아요. 예. 합병에 따른 증분 가치 총액을 하나 구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배분 비율에 따라 가지고 배분이 되었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배분액이 결정된 다음에 전체 증분가치, 배분액. 증분가치 배분액을 만들 때 핵심은 배분 기준인 배분 비율을 구하는 것.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배분액이 나왔을 때 하정 보증치를 만드는 것. 이 세 단계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은 플러스 알파, 그렇죠? 증분가치 배분액이 반영된 거래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토지, 일반적인 한정가치 상황이 아니라면 더 낮게 거래했을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걸 만드는 과정이 사전 보증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단계인 배분 비율을 구하는 과정이 어떤 기준으로 구하는 거냐? 뭐 대표적인 거 4개밖에 없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총익비랑 구입 한도익비 정보밖에 안 나오죠. 나머지 단가비와 총익비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단순한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 바로 밑에 보시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단가의 상승분, 양적인 측면에서 합병에 제공되는 규모, 그리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총익비도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를 반영한 방법, 여기까지 가면 이제 구입 한도액비가 됩니다. 그래서 비율이 매도인한테 가장 좋죠. 가장 비싸게 파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매수인은 이제 이거 이상으로 나한테 돈 더 달라 그러면 나 안 산다 해버리는 거예요. 네.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그래서 요 내용에서 구입 한도액입니다. 그래서 저 문구를 보시고 구입 한도액비라는 걸 이제 캐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차와 산식에 따라서 사전 보정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지 한번 같이 볼까요? 요거는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답안지 9쪽입니다. 자,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자, 합병 후에 가치 증분액을 먼저 구해요. 그러니까 나누어야 되는데 이 인접 토지끼리 합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A 토지 시장 가치와 B 토지 시장 가치 합계보다 더 높은 금액이 될 거예요. 합병을 하면 더 좋은 땅이 되는 거죠. 합병했을 때. 그럼 남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남는 거를 매수인도 가져야 되고 매도인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배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해야 될 게 가장 총 증분 가치를 구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나눌 거니까 증분 가치를 구했고요. 산식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배분을 합니다. 근데 배분할 때 이제 구입 한도액비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요거 산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1번에서 구한 전체 증분액에서 배분 비율인 37.9%를 곱하게 되면 배분액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배분액이 배분 평점이죠. 예, 평점이고 요게 사전 보정치 보시면 70 곱하기 400이 원래 시장가치 수준의 평점이에요. 그런데 아래쪽 분모에다가 원래 시장가치 수준의 평점 플러스 배분액 지금 3억 5천 주고 사잖아요. 이 3억 5천 안에 여기 8338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8338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래 금액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자 분모가 들어가게 됩니다. 0.771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정 보정치 자리는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시면 따로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자, 문제 11페이지입니다. 자, 거래사를 5번이고 여기 뭐 전형적인 이제 금융보정이죠. 뭐 여기는 이제 실점만 어떻게 보면 반영한 거고 여긴 대출 조건이 들어가서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10년치 120개월을 빌렸는데 지금 그대로 인수받아가지고 뭐 몇 개월 치면 갚는다? 48개월 치면 갚는 거예요. 6년은 이미 갚았으니까. 예, 됐죠? 네, 그래서 시장이자율 3.6%, 그 다음 대출이자율 2.4%. 예, 잘 구분하셔가지고 MC로 뿌릴 때는 대출이자율, 뭐 올 때는 시장이자율, PVF로 올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라인 2번 토지 갑니다. 거래사례 2번. 자, 여기에 논점은 지금 두 개죠. 두 개. 하나는 보증금 보정.
보증금이 지금 전세가 들어가 있는, 아니 지금 뭐 이게 월세징 하지만 보증금이 물려 있는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수인한테 너가 보증금 어차피 갚을 거니까 깎아줄게라는 거죠. 보증금만 깎아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증금만큼 더 해야 되죠. 됐죠? 됐고 그 다음에 이어서 플러스 뒤에 보시면 이제 배분법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제법을 하는데 관찰 감가 살짝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자, 위에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점포가 있고, 그래서 단가를 지금 자료 3번 걸 쓰시면 되는데, 사용 승인일이 있단 말이죠. 아, 저희 거래사례 5번도 배분법 하네요. 저기 또 배분법. 공제 방식 쓰고, 요거랑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요거 하나 제가 넣어드린 거죠. 요거. 너무 오래돼서 사용 승인이 지나서 금액이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내용 요소는 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게 지금 자료 3번의 마지막 줄에 있죠. 장래 보증연수 10년 적용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증금 보정할 때 월세랑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거라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죠. 네. 보증금만 소유자가 임차인한테 돌려줘야 될 금액이잖아요. 월세랑 관리비는 이 부동산의 가치를 그냥 반영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거래 상황에 있어서 거래 금액을 보정하는 게 사전 보증 단계잖아요. 이 거래 금액에 영향이 있는 것만 건드리는 거예요. 월세랑 관리비는 거래 금액이랑 아무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월세는 관리비는 건드리지 않는다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보정 오늘 이걸로 총정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 조성원가법이랑 이제 개발법을 얘기하는 건데요. 조성원가법은 원가법이니까 원가를 더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 원가라는 것은 토지 원가, 소지 매입비, 그리고 전답, 임야 같은 거를 공사를 통해 가지고 대지나 공정용지 같은 거 만든 거니까 조성공사비 요게 되는 거고요. 개발법은 반대의 논리죠. 땅이 있는데 여기 건물까지 지어가지고 통으로 팔면 얼마다라고 이제 판다, 분양한다 해서 이제 분양 수익 평가를 기초로 해서 거기서 위에 이 분양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들을 차감해서 구하는 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산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기본 산식 구현하는 거야 이제 다 잘 하실 거고요. 원가를 적산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 원가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것이고 물적으로 눈에 보이는 원가 들어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원가들도 넣어야 되는 거냐? 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비용, 대출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이자. 그리고 개발업자 적정이윤. 그래서 뭐 여기 둘 다 이 땅을 조달하기 위해 들인 원가인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금융비용과
그 다음에 실컷 만들었는데 이윤이 하나도 안 남으면 개발을 왜 해요? 당연히 개발 이윤이 붙어야 되는 거거든요. 개발업자, 우리 건축주, 개발하는 이제 주체를 얘기하는 건데 이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에서 요거를 이제 더하는 걸 이제 논적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 맞추면 이제 기본 문제는 참 잘 푸시는데 내용적으로 이제 심화 단계는 이제 모르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내용이고. 왜 이 두 개를 같이 냈냐면 이게 참 특이하단 말이죠. 개발법이. 여기도 이제 개발 비용에서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원가를 적산한 거예요. 원가를 모아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위에 있는 이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투하 자본 수익률 혹은 투하 자본 이자율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중으로 반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조성원가법 얘기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자료 2번 가시면 택지 조성 관련 자료 안에 1번, 2번 말고 3번과 4번. 자, 금융비용과 개발업 적정 이윤이 있습니다. 원가에는 이 두 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 건물 낼 거잖아요. 건물 건축비를 적산을 할 때 이 비용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를 더하는 개념에서는요, 이 두 개 더하는 게 너무 원칙이고 당연한 거거든요. 예외가 딱 하나가 있는 게 이거. 개발법밖에 개발법만 이게 예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자료 3번으로 가면 자, 1, 2, 3번이 분양 수입 구하는 거고 4번 필요 경비 등이 이제 필요 경비 등이 지금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자, 4번에 있는 개발업자 적정 이유는 넣으면 안 된다입니다. 자료 5번 갈게요. 자료 5번. 자, 자료 5번에서 지금 1번 내용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라서 넘어가고, 그러니까 금융비용 및 개발업자 적정률 제외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은 제지된 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표준적인 공사비, 통상의 부대 비용, 수급인 이유는 포함되어 있다. 요거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금융비용과 개발 적정 이윤이 말을 안 해도 원래 안 들어있는 건데 한 번 더 강조한 거죠. 힌트를 드린 거예요. 이걸 따로 반영을 할 거냐 말 거냐라는 거를 고민하시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줄 보면 자, 투하자본 수익률에 자금 조달 이자율 뭐에 해당하죠? 자금 조달 이자율, 이자, 금융비용, 대출이자인 거예요. 저 자금 조달 이자율에 대응되는 말이 여기는 금융비용인 겁니다. 자, 그거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개발 사업에 결부되는 위험을 고려한 개발업자 적정 이윤이 반영되었다. 개발업자 적정 이윤 반영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투하자본 수익률 자체가 이거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도 투하자본 수익률을 전부 다 활용해서 시점 수정, 성숙도 수정을 해줬다 그러면요, 또 추가로 반영하면 안 돼요. 근데 오늘은 보면 여기는 반영이 되는데 여기는 지금 반영이 안 되잖아요. 마지막 날이 되니까 완성할 때 이거 어떻게 하죠? 별도로 반영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개발법 가시면 자, 여기는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비용에 들어가는 건데 분양 수입을 할인하고 개발 비용을 할인하잖아요. 이 두 개 금액 차이가 이게 더 크죠. 이게 더 작단 말이죠. 그러면 할인을 하면 반드시 금액이 작아지게 되죠. 그 작아지는 분만큼이 이 투하자본 수익률에 들어가 있는 저 내용들로 포함됩니다. 이 참 얘기 어려울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는 숫자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하자본 수익률로 할인하는 만큼 금액이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이 금융비용이고 그만큼이 개발업자 적정 이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푸셔야 되겠고요. 자, 딱 하나 추가되는 논점.
조선공사비 얘기 드릴게요. 조선공사비. 자, 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소지, 조성된 대지, 그리고 그 대지 위에 건물까지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땅이 어떤 땅일까요? 요건가요? 요건가요? 뭐 건물까지 포함되고 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땅만 구하는 거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거든요. 개발법은 이거를 둘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여기서 건축 관련된 것만 딱 빼면 이게 나옵니다. 요것만 딱 빼면. 예.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빼면 이게 나와요. 예. 평평하게 만드는 공사비. 자, 여기는 건축공사와 관련된데요. 여기는 조선공사와 관련된데요. 오늘 우리는 만들어진 대지를 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용으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조선공사비를 비용으로 여기 탁 집어넣었다. 만약에 집어넣었다 하시면 소지를 구한 게 됩니다. 소지를 구한 게 돼요. 예, 틀린 거거든요. 오늘은. 근데 어떤 문제는 소지를 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오늘은 지금 대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오늘은 이 단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조선공사비를 넣지 않는다. 근데 다른 문제는 소지를 구하기 위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선공사비도 뺄 수 있다. 자, 문제를 바라보시고 일단 큰 틀을 잡으시는 건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문제를 제가 똑같이 내면서 앞에 대상 토지에 대해서 지금 나대지라 되어 있거든요. 대상 토지가 나대지가 아니라 제가 임야라고 드려요. 임야라고. 그럼 조선공사 빼야 되거든요. 근데 안 빼실 분들이 99%일 거예요. 예, 제가 이 말씀 안 드렸으면 문제를 보고 그냥 답을 외우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자, 외워야 될 게 있고 이해를 한 다음에 외워야 될 게 있습니다.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요. 예, 오늘 문제들 다 정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토지였고, 예, 다음 주도 토지를 좀 낼 거고요. 그리고 건물까지 포함해가지고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4번은 가급적이면 약수를 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틈틈이 1, 2, 3번에도 약수를 넣어가지고 좀 시간은 안배할 수 있도록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작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열심히 달려서 내년에 꼭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